자, 그럼 이제 물가 앞으로 뭐 더 오를까요? 아니면 좀 잡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잡힐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레벨에 대한 고민들이 올해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내년 초반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헤드라인 CPI가 둔화되는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주택, 서비스 물가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코어 서비스 물가는 더더더더 급등하고 있고요. 상품 가격 확실하게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식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이게 언제 잡히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연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가 좀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유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유가부터 보시면은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WTI 기준으로 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변화율을 좀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유가가 $8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80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내년 초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반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여도가 1.1%포인트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서 물가를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내년 1, 4분기까지는 마이너스 폭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물가, CPI 자체는 좀 레벨 다운 시켜줄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80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 폭은 커지겠죠. 그래서 CPI가 진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 음식료, 서비스 물가잖아요. 이게 코어 CPI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택이 언제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쉽지 않아요. 시차도 존재하고 그리고 CPI에 반영되는 임대료는 서베이 지수다 보니까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은 저는 주택 물가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꺾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 주택 경기를 보면은 모기지 금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6.5%를 확 넘어서 버렸고요. 전반적인 주택 심리 지표가 많이 꺾여서 저는 주택 가격이 더 급등하는 모습들은 좀 제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디맥에서 발표하는 진짜 주택 시장 지수를 보면은 전년 대비 변화율이 한때 20%에 육박했던 게 지금 10% 초반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것도 시차를 두고 반영해서 본다면 빠르면 올해 3분기, 늦으면은 내년 초반에는 CPI 주택 가격 하향 안정 쪽으로 좀 방향성이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료 가격이죠. 예. 최근 곡물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 1, 4분기 때 워낙 폭등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CPI에서 음식료나 뭐 식품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곡물 가격 현재 레벨이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유가랑 비슷하게 내년 1,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예. 마이너스 10%, 20%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식품 가격들 또한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서 본다면은 유가, 곡물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음식료나 유가의 영향들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그림들은 좀 더 뚜렷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택과 서비스가 문제겠죠. 그래서 코어 CPI를 보면은 과거 흐름들에 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는 안정이 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수요가 약해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그리고 물가,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 1년치는 5.4까지 올라갔던 게 4.7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치는 2.7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970년, 80년대와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면은 물가가 좀 안정되고 코어 CPI, 코어 PC도 안정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확인하는 데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게 된다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내려오고 물가가 내려온 만큼 경기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는 시장 환경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을 선반영하고 좋아지는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물가 같은 이제 지표들이 후행 지표인데 네. 대표적인. 네. 연준이 이런 후행 지표에 집착해가지고 네. 실제로는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쵸. 그게 진짜 위기인데 네. 뭐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실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가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유동성 효과를 너무 간과했다. 그동안의 위기 국면에서는 돈을 풀어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실물 경제로 가는 확률이 비중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10%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거죠. 직접적으로 소득 지원을 해줬던 거고 실업수당을 2배로 늘려주고 하면서 진짜 실물 경제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 데 따른 효과를 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수요 경기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지표는 맞는 것 같아요. 후행지표인데 너무 거기에 의존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코노미스트 경제를 전문하는 친구가 올해 3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그래도 하반기에는 시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한 것은 연준의 정책 실패 오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후행지표인데 이걸 가지고 경제가 괜찮다라고 판단,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의 정책 실패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충격은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말 내년 초, 좀 길게 본다면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 일을 선행하는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니까 뭐 빨리 잡힐 수 있다. 네. 너무 빨리 잡히는 것도 결국은 침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반갑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뭐 곧 오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투자자들이 뭐 좀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까? 코스피 이익 전망 전체로 보면 3분기도 4분기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만 해도 64조였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지금 53조, 거의 10조 가까이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58조였던 게 지금 46조, 12조 정도 레벨 다운됐어요. 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반도체를 빼고 보면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반도체를 빼고 보면은 41조, 5월 중순이 41조였던 게 지금 39조, 4분기 전망도 36조였던 게 35조, 별로 안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좀 비틀어서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 관점에서 쳐다본다면 무조건 다행이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지금 3분기가 8.5, 4분기가 7.1이에요. 3분기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2분기보다도 2분기 9%대 중반에서 큰 폭으로 레벨 다운되었고 과거 2011년 이후 평균과도 비슷해요. 예. 근데 4분기는 아직까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분기 이익에 대한 눈높이 많이 조정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온전히 반도체 때문입니다. 밑에 그림이 반도체만 떼놓고 영업이익률을 본 건데요. 3분기 영업이익률은 15.8%입니다. 예. 2011년 이후 평균 17.1보다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예.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률은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15.7%였으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네. 그리고 과거 사이클을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저점권에 있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1%여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나빠지지 않겠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평균보다 많이 낮아져 있고 사이클 바닥권에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좀 왜곡 현상은 있었는데 반도체만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구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3분기에 뭐 어느 업종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아직까지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하고 반도체를 보여드렸는데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뗀 업종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3분기가 7.2%입니다. 2분기와 큰 변화가 없고 평균보다 높아요. 더 문제는 4분기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률 6.1%예요. 과거 평균이 4.5%인데 이보다 1.6%포인트가 높아요. 근데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0.1.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는데 이걸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업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분기보다 실적이 좀 양호한 그리고 최근 들어서까지도 이익 전망이 좀 올라가는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IT 가전, 자동차, 필수 소비재, 건강관리, 미디어 교육 요 5개 업종이 있거든요. 다행히 미디어 교육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이라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목별로 업종별로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왔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건강관리, 제약바이오는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업종은 조금 후순위로 도착. 시장이 급락할 때 많이 빠진 업종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최근 많이 빠졌고, 그리고 뭐 IT 가전도 좀 많이 빠졌다 좀 반등을 하고 이런 그림인데, 이 두 업종, IT 가전과 자동차, 뭐 IT 가전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큰 업종이 2차 전지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전기차 이 두 업종들은 최근 단기간에 하락한 데 따른 되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해서 그런 그림들을 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전망과 이렇게 좀 매칭을 시켜본다면 먼저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자동차와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저는 코스피가 첫째 주, 둘째 주, 좀 길게 본다면은 뭐 셋째 주 정도까지 2300선 회복 시도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뭐 바이앤홀드를 하시기보다는 주가 레벨과 수준에 따라서 짧게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 좀 한숨 뭐 돌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를 빼고 보면은 좋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눈높이의 문제겠죠. 일단은 코스피 전체적으로 이익 전망을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69조였던 23년 영업이익 전망이 229조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40조가 빠졌습니다. 근데 22년 이익 전망도 떨어지는데 23년 이익 전망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그럼 이러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역성장.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또한 반도체를 빼고 본다면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 3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변수들은 좀 있겠지만 연간, 내년까지 이익 전망을 본다면 역성장이 22년에도 23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은 그래도 반도체를 빼고 보면 괜찮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반도체를 빼고 본 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22년은 6.8, 24년은 14.3%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이 레벨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환율 효과가 약해집니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도 이제 4분기에 확 꺾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3분기까지 15.7%로 계속적으로 올라갔거든요. 환율 모멘텀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2021년 3분기가 마이너스 2.4, 4분기가 2021년 4분기가 5.9로 이렇게 확 7%포인트 이상 레벨업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7%포인트라 레벨 다운되는 거라서 4분기는 환율 효과가 훅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경기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예. 이미 내년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도 0.9, 유로존은 0.2, 독일은 마이너스 0.2, 거의 성장이 없다라고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실적, 수출,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매출이나 그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빼고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중심에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원자재 가격, 운임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시클리컬 업종도 버티긴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에이, 비용이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코어 PPI는 지금 8% 후반, 9%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원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 시차를 두고 쌓아놓는다는 거죠, 재고를. 그래서 아직까지 비용 부담은 남아있는데 제품 가격들에 대한 하방 압력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익 전망 변화를 보면은 이미 22년 영업이익 변화를 보면은 철강, 기계, 운송, 화학까지 하향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실적 서프라이즈다,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다 라고 했던 핵심 업종들이 좀 많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내년 이익 전망을 보면은 운송, 철강이 반도체 다음으로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좋았던 시클리컬까지도 좀 꺾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반도체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은 시클리컬은 이익을 정점을 통과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반도체를 빼고 괜찮다는 인식들이 아마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 얘네들까지 불안정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이 보시는 코스피 이 하락 추세 하단 어느 정도일 걸로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하단을 2050으로 제시드리고는 있는데 최근 이익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속도를 보면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요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융위기 때도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코로나19 때도 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줬고 예. 올해 7월 초에도 지지선 역할을 해줬다라고 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이 레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2060선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락바텀을 2050선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 좀 언더슈팅 가능성은 열어놓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 전망이 워낙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50이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지금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밑을 깨고 내려가는 게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50 밑에서는 좀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100 밑에서는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권역 2050을 깨고 내려간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좀 언더슈팅이 나와서 2000을 깨고 1900을 깨고 이런 그림이 단기적으로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될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물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사실은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금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옛날보다는 좀 참 덜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니까. 네. 근데 요즘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일단은 금에 대한 매력도가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예. 달러와 흐름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금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달러 인덱스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마다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달러와 금은 굉장히 역상관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된 ETF들의 자금의 누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보여드린 건데, 위에 그림 보시면은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단기, 중기, 장기 할 것 없이 막 돈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달러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채권과 달러에 대한 선호도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반대로 밑에를 보시면 주식에는 빠지고 있죠. 금에서도 빠집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도 금에 대한 매력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합되고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채권하고 달러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진짜 침체로 가서 물가도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한번 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요새 이제 워낙 높아졌어요. 네. 이게 뭐 더 높아질지 좀 궁금하고, 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뭐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요즘 뭐 잠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네. 일단은 10월 전망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건 쉬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달러 강세, 원달러율 상승, 원화 약세 흐름들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적으로는 109포인트, 110포인트를 깨는지 여부가, 예. 그리고 좀 10월 달까지 본다면은 한 105포인트까지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의 시작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올해 연말에는 120포인트,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125포인트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대비해서 본다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30-50원을 넘어서진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1,390원, 1,350원대까지 한번 쉬었다 갈 것 같은데 올해 연말은 한 1,500원대까지도 열릴 수 있다. 1,500 이상으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자,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달러와 채권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달러와 원달러 환율을 투자하신다면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뛰어들지 마시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110을 깨는 시점, 원달러 환율은 1,390원대로 가는 시점에 좀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신다면 아마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지금 레벨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좀 차익 실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